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내린 곳도 있긴 하지만 전국 평균 5%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은 14.7% 상승, 강남보다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이 대폭 올랐습니다. 12년 새 최고치랍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가 오릅니다. 조세 형평이냐 세금 폭탄이냐 논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거지만 당장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파느니 증여하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은 팍 옵니다. 시장은 거래 절벽. 시청자 여러분은 집을 파시겠습니까? 계속 갖고 계십니까? 무주택자라면 언제가 매수 타이밍일까요? 부동산 시장 분석하고 이런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부동산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교원 교수님, 한양대 공곡정책대학원의 김재필 교수님,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세와 건보료가 함께 오릅니다. 여기에 연동돼 있습니다. 기초요금 대상자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제일 먼저 우리 생활에서 뭐가 변하는지 정리한 영상 보시고 전문가들에게 남은 궁금증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시세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에선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걸로 분석됐습니다. 시세 3억 원이 안 되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800만 원 올랐는데 보유세 부담은 2만 원 늡니다. 시세가 6억 원이 조금 넘는 이 아파트도 보유세가 6만 원 증가합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시세가 15억 원이 넘는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56만 원 늘고 시세가 30억 원에 달하는 용산구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30% 가까이 올라서 보유세를 285만 원 더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한 해 전에 200%, 3주택자 이상은 300%로 제한돼 있긴 하지만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납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와 마포구의 6억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360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1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세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시세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건 대부분 고가주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집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조세 형평성이 개선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서 급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대부분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인상 안에 대한 기자의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몇 퍼센트 올랐다, 몇 퍼센트 했다 숫자가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집, 내 집은 얼마나 올랐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전체를 놓고 설명드려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속하시니까 올랐다, 내렸다를 좀 대충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교원 교수님한테 먼저 전국 단위로 어디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도 보시고 계십니다. 좀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은 오래 보여드릴 테니까 심교원 교수님. 전체적으로 색깔별로 보면 빨간색은 좀 올랐다라는 표시 같고 파란색은 좀 내렸다는 표시 같죠? 네, 그렇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지역일수록 과열이었다. 지금까지 시장이. 그래서 더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시세 반영률이 많이 돼서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하는 데가 빨간 지역이군요. 예, 많이 올랐다가 빨간 지역이고 나머지 이제 옅은 색으로 노란색이 있거나 이런 지역은 뭐 전국 평균 정도 오른 지역이고 조금 올랐다.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파란색 지역들은 최근에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하. 그래서 조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게 이제 제일 높게 나와 있고 지방에서는 이제 특히 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한 10% 넘게 지금 하락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울산은 정말 마이너스 10.50%네요. 예, 그래서 작년 아파트 가격 하락률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울산, 거제 같은 것들이 거의 뭐 1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하. 정부에서 되는 걸 반영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남 쪽, PK 지역 쪽은 10%네요. 그렇죠. 그럼 안 최근에 좋다는 이제, 얘기예요. 예, 부산도 산업이 좋지 떨어지고. 않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왜 희한하게요? 뭐 지도의 편의상 제주도를 저쪽으로 갖다 놓긴 했습니다만은 제주도도 마이너스 2.49%면 제주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핫플레이스 아니었습니까? 예, 최근 한 5년, 7년을 보게 되면은 제주도가 가장 급등한 지역이 있는데 네. 최근 1, 2년 사이에 뭐 조정을 겪고 있는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해 동안은 제주도는 오히려 집값이 빠졌다. 이렇게 그래서 토지가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다.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 부동산 시장을 현황에 반영해서 네. 시세 반영률 고려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서울이 가장 높게 나와 있는데 정부의 그 전반적인 기조를 보게 되면은 많이 오른 지역은 많이 올리고 예. 적게 오른 지역은 오히려 빼주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안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특히 뭐 우리가 강남이라든가 뭐 마포, 용산, 성동구, 마용성이라는 지역 예. 그리고 뭐 분당이라든가 뭐 과천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폭 올렸고요. 네.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은 이제 오른 폭이 뭐 거기보다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근데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표준지 단독주택 저번에 발표할 때라든가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보다는 좀 약한 게 아니냐. 그때의 강도를 봤을 때는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그럭저럭인 것 같고 서울도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뭐 표준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 넘고 30% 넘는 지역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넘는 지역은 서울에 넘는 걸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집값이 많이 오른 데는 많이 올렸고 네. 집값이 변함이 없는 데는 별로 많이 안 올렸고 그렇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곳은 반영해서 오히려 내려줬다. 예. 핀셋 인상했다라는 정부의 큰 틀의 설명은 하자는 없다고 예, 평가를 맞습니다. 하시는군요. 네. 심 교수님 설명 들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보시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봐서 빨가면 올랐구나, 노라면은 대충 작년 비슷하구나, 파란색이면 오히려 공시지가가 내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덕래 실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핀셋 인상했다. 오른 데는 올렸고 내린 데는 내렸다. 나름대로 형평성 맞췄다. 동의하시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부가 이번에 기존에 2개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논란들도 많았고 네. 또 의신청도 많으면서 여론들이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한 서울 같은 경우가 14% 정도 올리고 이제 향후에 다른 연쇄적으로 이제 조세들의 반영이 되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올랐습니다. 한 10%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걸 주택을 매매 거래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계신 가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10% 이상 보유세가 올랐는데 올해도 또 14% 정도가 오르게 되면 2년 연속 20%가 넘는 보유세가 이제 증가하면서 오는 누적되는 부담들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장님 예. 말씀은 뭐 핀셋 인상했다 그래서 정부가 노력한 거는 분명히 맞지만 집을 사고 팔지 않고 나는 계속 이 집에 살고 있을 뿐인데 작년에 재산세 분명히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감했어요. 네. 근데 그게 10% 오른 거였어요. 네. 근데 올해는 15% 가까이 14.7%니까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보유세를 낼 거기 때문에 네, 네. 가만히 있는데 집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세금 인상은 실감하실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 지금 뭐 최근에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증가할 요인도 없었고 그리고 예. 이제 물가들이 계속 그래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써야 되는 소비액은 많은데 가만히 집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재산세라든가 관련 조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구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 소득이 주는 그런 네.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대부분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다주택 그 가구들이야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집이 온전히 다 자기 자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대출의 이자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 이런 부담이 있는 가구들이 이제 적지만 그래도 또 도세 뭐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의 가구 부담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표에 보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 과천, 용산, 동작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 작년에도 많이 냈는데 또 내라고 더 내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실 거고 경상도 특히 경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이고 시퍼렇게 표현되는 지금 거제, 안성, 김해, 충주, 울산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발 세금 좀 더 내게 내 집값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일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보면 지금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은 낮아져서 좋은 부분들은 있겠지만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경남이라든가 충북, 울산 같은 경우에는 비단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3, 4년째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추락이라고 이게 주는 그러죠. 문제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전국적으로 이번에 오른 평균은 5%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과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지역, 예.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예, 예. 나타나는 중간값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유지를 하면서 그 조세 부담들이 좀 평평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굉장히 과도하게 내야 되고 어느 지역은 또 굉장히 이제 낮아지면서 알겠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네. 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나타나고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송의 속성상 오르는 곳을 얘기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곳을 얘기하는데 이 표는 저희가 빼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도 상하셨을 텐데 집값 떨어진 거 이렇게 표로 하면서 공시가격으로 집값 떨어진 거를 마치 도장 찍듯이 이래버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의 상실감과 이 허탈감이 더 심해지고 저희 의도와 상관없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토론도 뭐 지방은 이제 떨어진다라는 건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떨어진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거는 가급적으로 제가 좀 피하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필 교수님. 네. 자, 핀셋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많이 오른 곳은 많이 올렸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가격대도 12억 이상만 많이 올렸고 중간에 있는 데는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을 거다. 정부가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네. 맞나요? 저는 그게 그 맞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전 국민의 98%가 네. 우리가 얘기하는 9억 원 이하의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요. 네.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약 98% 정도가 98%가 9억 원 이하짜리 집에 살고 있다. 네. 그럼 2%만 9억 원 이상의 집에 약간 살고 2, 있습니까? 3%가 12억 원 이상대인데요. 예,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공시가격에 가격 기준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9억, 12억, 15억, 20억 이상 이렇게 지금 차등을 두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서민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크게 큰 폭의 세금이 올랐다고는 저는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지금 보면은 방금 그 지방을 거론하셨는데 지방에서도 보면은 그동안 그 보편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역이 부산, 울산, 대구, 강주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대구나 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랐지만은 의외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울산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울산이 예, 떨어졌다고 예. 해서 그 지역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택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가격 상승률이 많은 곳의 시세 반영률을 높였다. 예. 땅값과 달리 공동주택은 전수조사하는 거죠. 땅값은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표준지를 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땅값을 공시가격을 매기는 건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률이라는 게 거래가 활발하게 많으니까 정확하게 반영되는 거 맞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 통계를 잡으면은 표본 조사를 추출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의외적으로 단독주택은 표본을 추출했지만은 이번에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 예. 의외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20억대 이상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이라든지 용산의 고가의 아파트는 사실상 그 세금폭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많이 올랐지만은 정말로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실소유자들에게는 저는 아마
이 정도야라고 이렇게 크게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야라는 게 이제 실제로 보유세를 해서 그 보유세의 고통 지수가 얼마나 큰가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제가 그건 지금 예. 드린 말씀은 우리 김덕래 연구원하고 약간 그 상반된 좋습니다. 그런 예. 그래서 세금이 얼마 자 오른 지역에 한해서 저 내리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오른 지역에 한해서 세금을 더 낼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시청자들 중에 얼마를 냈고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오르냐 그러냐는 지금 하나하나 좀 제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좀 알고나 좀 한번 좀 따져보시자고요. 교수님이니까 제가 기초적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세가 있고 공시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반영률이라고 그러던데 예. 이번에는 얼마가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68% 정도인가. 68.1%라고 지금 예, 표가 예. 나와 있던데. 근데 과거에 그게 이제 이 반영률이라는 거는 이게 나중에 조세를 어디만큼 거둘 것이냐, 예. 어느 지역에 많이 부과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해지는. 자, 좀 그러면 실제로 자의적인 집이 거죠. 살리고 아파트가 팔리고 사는 게 100이라고 치면 예.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68.1이다. 경우는 그렇죠. 아파트의 경우엔. 예, 그 정도인데 예. 미국의 뭐 몇몇 도시들은 보면은 20%도 있습니다. 아, 20%도 이게 있다. 우리가 그럼 예. 우리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반영률이 높은 편입니까? 근데 낮은 공시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고 네. 그냥 시세로 매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시스템이 시세에 먹이면은 이제 세율을 조정해서 하는 거고 예. 중간에 이런 숫자를 한번 두면은 여기에다가 또 이제 뭐 세율 곱하는 거 복잡한 방식이죠. 그럼 대한민국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매겨지죠. 예, 그 예. 시스템이니까. 예.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른바 OECD 국가들보다 OECD는 공시가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세로 그냥 하는 시세로 경우.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시세로 하니까 OECD 다른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은 더 세금을 보유세를 많이 보유세를 낸다는 많이 얘기네요. 내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내는 경우. 내는 우리가 경우도 이제 있고. 중간에서 약간 밑에쯤 되거든요. 네, 그 세율로 네. 보면은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그 숫자를 볼 때 보통 세금과 관련된 숫자를 볼 때는 예. 거기서 걷어들인 총 걷어들인 수입 중에 예. 누가 얼만큼을 내는가를 중시하는 거지 몇 퍼센트를 세율로 때린다 이런 것들은 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세율로 보게 되면 우리가 중간 이하가 되지만은 세를 부담하는 걸 보게 되면은 꽤 많은 양을 부담하고 평균 이상을 부담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요거 좀 하나 좀 잠깐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고무줄이라는 논란이 좀 있어요. 예. 가서 따지고 항의하면 깎아준다 그러던데요. 진짜 그럽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그리 많지 않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특히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 지역은 2배 오르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2배 올랐는데 실제로 구청 가서 왜 예. 내가 이렇게 공시가격이 높냐고 막 저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꽤 많았고요. 요번에는 그래요? 뭐 평년에 비해서 한 몇 배로 숫자가 늘어났고 또 그걸 이제 반영해 주는 게 저기 지금 표를 교수님 말씀을 예. 저희 제작진이 표로 해놨네요. 맞습니다. 세상에 10억을 깎아준 데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10억을 저거는 좀 세 말이 배로 안 올린 되는 것 거죠. 같은데요. 어떻게 저렇게 가서 항의한다고 10억씩 앉은 자리에서 막 깎아줍니까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이 가격을 매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아 단독주택이니까 그래, 거래가 안 특히 되니까. 같은 주택이라도 어떤 주택은 정원도 좀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좀 리모델링 되어 있는 단독이 있고 바로 옆집이라도 네. 정원수가 많으면 그렇죠. 가격이 많이 나가고. 그 바로 옆집은 15년 동안 뭐 보일러를 한 번도 수리 안 해가지고 뭐 보일러도 안 돌아가고 예, 이런 그런 그러네요. 집하고 어떻게 예, 비슷한 가격을 평가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고 사실 저렇게 깎아준 것들은 보통 사연이 있습니다. 지붕이 뭐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 내부에 예, 뭐 설비가 예. 바뀌었다라든가 예. 그런 것들에 지적을 하면은 깎아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바꿔줬다. 많이 됐다. 이 그래서 말은 정부에서 예. 무리하게 많이 올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줄 공시가격이라는 논란이 꼭 과한 표현은 아니었네요. 저 이렇게 표만 보면은 10억씩 바뀌고 27억씩 깎아주고 막 이러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시가격이라는 그 제도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시가격이 고무줄이다. 항의하면 무조건 깎아준다. 시군구청 가서 떼쓰면 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도냐면은 설마요. 예, 제가 뭐 고무줄이라 언론에서 대부분 고무줄이라고 언론에서 그랬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대부분 자산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항의하면 깎아주더라 그러는데요. 이 그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특정 지역에서 또 표본되는 특정 그 주택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 산정을 해서 공시위원회의 그 위원을 거쳐서 그리고 공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는 이의 신청을 기간이 있거든요. 한 달 네, 동안. 네.
그때 내 재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세금이 있으면은 항의하면 다시 재조사해서 적정 가격을 주겠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항의를 하게 되는데요. 방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주택이라는 게 다양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래 방법에 따라서 어떤 분은 위급한 사항이 있어서 시세보다 약간 급매물로 팔았을 경우도 있고요. 어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주택인데 인접 주택보다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항의라면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서 다 심사 거치고 그렇죠. 현장 조사하고 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뭐 떼쓴다고 이거 깎아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전년도에도 보니까요, 올해도 보니까는 약 1,599건이 이의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약 한 600건 정도가 재조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약 한 43%가 재조정을 받아서 그 하락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43%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꽤 많은 거 아닌가요? 4.3%면은 이의 신청을 해도 별로 실효가 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할 텐데 43%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방금 이번에 그 공동주택의 전수조사와 예. 표본조사의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집값이 같은 지역에 있어도 워낙 들쑥날쑥이니까 이런 이의 신청에 대해서 43%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였다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 서울의 경우에 아파트 거주자가 저는 제 생각에는 10명 중에 9명은 아파트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낮대요. 네, 많지 58%밖에 안 되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워낙 서울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파트 중심으로 워낙 언론 보도도 많고 아파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거주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과거부터 원래 도심부에는 그 단독 다가구 그리고 1990년대에 예. 지어진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절반 조금 넘게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예. 있습니다. 1,000만 시민이라고 서울 시민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58%니까 600만 명 정도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여전히 단독주택이 많기는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제일 많은 게 아파트인데 서울만 놓고 봤을 때 말이죠. 뭐가 바뀔까요? 재산세 일단 올라가는 거죠? 네,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해당 종부세 내는 분들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종부세 안 내시는 분들이 내시는 분도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죠. 그전에는 1가구 주택일 경우에도 이제 9억 이상이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게 전체적으로 10%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9억 미만에 있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공시가격 이제 9억이 나오면 이제 종부세 대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평균 14.7%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뭐 8억 원 선에서 딱 기준점 밑에서 있던 분들은 집들이 올라가게 올라가면은 그분들은 종부세를 내야 되는군요. 내야 되는 가구로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될 되겠군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비단 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아직 정부가 이번에 보도 자료를 내면서 뭐 기초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료는 향후에 산정해서 이제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증가분들이 나오는 가구들도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작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어제 정부가 발표를 안 했어요. 자, 재산세와 종부세가 얼마나 오를 거며 여기에 연동돼 있는 건보료는 얼마를 내가 더 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불가피하게 교수님들이라고 그걸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정부가 발표를 안 하는데. 그러나 전문가시니까 대충 요 정도 내셨던 분들은 대충 요 정도는 각오하셔야 됩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작심을 하고서는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좀 여쭤보려고 지금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신규현 교수님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뭐 9억 미만짜리 1가구 1주택이다 그러면은 한 많아봐야 몇십만 원 올라가는 수준일 겁니다. 그 9억 이하면은 이제 보유세가 예 그리고 이제 뭐 6억 5억이다 그러면 몇만 원 올라가는 수준이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시는 집이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시세 기준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시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국토부 들어가셔서 그거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주소 딱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에 공시지가 쫙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대충 5억에서 6억에 사신다. 그러면 아유 몇만 원 더 낸다. 몇만 원 더 내고 이제 보험료도 한 10,000원 내외가 더 자, 되지 그럼 무시. 않을까. 예, 그럼 뭐 거의 안 내신다고 생각하고 그 예, 정도는 예. 그냥 내시자고요. 복지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언제 이제 어디부터 9억 심각해지나요? 이상부터는 이제 심각해집니다. 9억부터? 9억부터는 이제 뭐 한 수백만 원을 더 내야 된다. 과거에 아니 이제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은 100만 원인지 한 200만 원. 700만 원 정도 냈다 그러면 이제 한 8,900만 원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자, 거예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600만 원 정도 내가 세금 대충 낸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얼마까지 한 가고 7,800만 원 가고 하셔야 7, 800 정도 각오하셔야 예. 된다. 거기다가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 1,000만 원을 냈다. 그럼 올해는 한 2천만 원 이상 낼 가능성이 말씀하시는 다주택자가 1인 다주택자입니까? 1가구 다주택자? 가구 다주택자. 가구 다주택자. 예, 예. 남편, 부인 예, 다 명의로 합쳐서, 예. 다 합쳐서니까 내 거 하나 있고 와이프 명의 거 하나 있고 공동 명의 하나 있고 이런 분들은 매우 심각해진다 이거죠. 예, 예. 얼마나 심각해지나요? 지금 뭐 2배 이상, 지금 법으로 이제 2배까지 돼 있으니까 예, 맥시멈으로 2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 해가 계속 문제되기 때문에 서울의 다주택자들은 이미 작년에도 1,000만 원 가까이 보유세 냈다고 봐야죠. 1,000만 원 이상 냈을 1,000만 원, 많습니다. 그럼 1,500 정도 내셨던 분들은 올해는 거의 얼마까지? 두 배 정도 3,000까지 가는. 예, 예. 오, 이거 세금 3,000만 원. 야, 그 근데 세금 자체로 3천만 원 가면 크게 느끼지만은 내 자산 가치 보유에 대해서 3천만 원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다주택자면 이미 그 집값만 해도 수십억인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예. 또 그게 바로 우리 그 소득에 반영이 돼 있고 그게 또 있냐면 전세가격이라든지 임대소득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폭에 해당은 안 되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가 12억 원 이상, 20억에 이상 이런 정도의 주택 보유자라면은 아마 전년 대비 한 30% 정도 그 세금이 상승할 텐데요. 예. 우리가 그 세금 체제가 전년에 우리가 세금 낸 거에 대해서 보통 그 30% 이내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더 큰 그 세금의 상승은 당장에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내년 내후년이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세금의 부담은 높아지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번에 공시가 발표가 됐다 그래서 내 세금이 전년도보다 얼뚱하게 많이 낼 거라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인상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배로 계산이 나오더라도 네. 당장 올해는 150%까지만 내도록 최고 세율이. 1주택자가 예, 그렇고 1주택자의 경우에 다주택자는 2배까지. 야, 1주택자가 다주택자는 또 30% 이내이고요. 네. 다주택자가 50% 이내입니다. 보유세가 그렇고 종부세는 또. 포함해서요. 종부세. 아니 보유세가 작년에 30%고 두 배 하는 걸로 종부세, 통과하지 보유세, 정부세 포함해서 50%. 보유세는 아, 30%, 정부세는 50%. 아, 요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좀 한번 헷갈리시면 안 나중에,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하시고 가자고요. 자, 1주택자 집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예. 세금이 어찌됐든 계산이 돼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계산상으로 2배를 된다 그래서 2배 고지서가 나옵니까? 30% 이내. 30% 이내. 네. 저는 맞나요? 50%로 알고 50%를 알고 있어요. 1가구 다주택자가 50%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다주택자 정부가 작년에- 명확하게 이거 좀 정리 좀 법을 하겠습니다. 예. 바꿔서 2배까지 다주택자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 작년에. 다주택자들은 2배까지 올리는 걸로 원래 3배까지 여당에서 올렸다가 2배로 예, 이제 예. 제한을 씌웠고 1주택자는 50%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1주택자는 30%이고 예. 그건 뭐 나중에 다주택자는 예, 예, 50%를 자, 알고 자, 이렇게 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내가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되는 내가 궁금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얼마가 오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숫자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가 있는데 이거 정부 방침이 정확히 뭔지 정해지는 대로 저희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구별돼서 지금 세금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취지는 다주택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내놓도록 하겠다라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다주택자하고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에게 이제 조세 형평 차원에서 많은 세금을 조금 징수를 하겠다라는 예. 한 것으로 있기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의 문제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정말 보유세 부담이 너무 급격히 증가를 해서 다주택에 대한 몇 가지 주택을 처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그 주택을 누군가가
매입을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매도를 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그 수요들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는 시장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좀 재질문을 드리자면 네. 매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팔려 나가느냐 안 나가는 둘째 문제로 치고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나요? 제일 지금은 궁금한 게 그렇지 그겁니다. 않습니다. 매물이 아예 안 예, 나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매물이 없고 사실 매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래가 과거 연인 예. 대비 정상적으로 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에 뭐 매도가 있거나 매수가 있는 상태는 아닌 거고 이번에 지금 공시지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공시지가를 보고 이제 다주택자가 네. 매도를 이제 의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아주 적게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다주택자가 매도를 하게 되면 3주택자는 양도세가 68%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걸 누가 팔겠습니까? 근데 사고 싶은 사람은 예. 대출을 받는 게 40%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럼 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못 팔고 살 자. 사람은 또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교수님 말씀을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자면 어차피 집 하나 갖고 사는 사람 예, 내가 9억짜리든 2억짜리든 12억짜리든 이사를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1주택자는 논외로 치고 예, 예. 집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지고 정부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거는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 이른바 다주택자들인데 예, 예. 팔고 싶어도 예. 팔아도 양도세로 다 나가고 남는 게 없으니까 파는 게 무의미하니까 매물을 안 내놓고 예.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은 좀 싼 값에 살려고 매수 대기를 했던 사람들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여력이 없어서 그렇죠. 거래는 어차피 절벽이다. 예, 예. 이런 상황이다라는 예, 시장 예. 상황. 자, 김재필 교수님. 네. 정부도 이게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견디다가 남는 거 없어도 매물을 내놓을 거다 이런 계산 가능합니까? 지금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제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급등한 지역에서는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정부의 정책이었었는데요. 네. 이런 정책을 거치다 보니까 이미 국민들은 쭉 그동안의 그 학습 효과를 거쳤습니다. 견디면 올라가더라. 또는 버티면 버티면 올라가더라. 예.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 절벽이 되면은 세금을 안화시켜 주더라. 그러니까 두 학습 번째 효과가 정부를 생겼다는 거치면서 이걸 말씀이시네요. 거쳤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들은 그 보유하고 있는 쪽인데요. 네. 지금 만약에 지금 보면은 종부세 때문에 팔지 못한다라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수가 있고 내 그 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일정 기간을 보유하면은 우리 그 양도소득세라든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지난번에 이 정권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하락해서 매수자들이 싸게 살 것이다. 이런 기대는 조금 섣부른 기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과연 그래서 그럴까요?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논의를 좀 점프를 한번 해보죠. 이런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기 직전에 집을 팔지를 않고 딸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이건 뭐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분만 이러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매물로 내놓느니 자녀한테 증여를 포함을 했더군요. 제가 통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증여가 5,841건으로요.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매는 6.8%가 하락했습니다. 1월 기준입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은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김 실장님, 네. 이거 새로운 현상입니까? 있던 현상입니까? 우리가 몰랐던 현상인데 이번에 장관 후보자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겁니까? 특히 서울처럼 주택 가격이 조금 지속적으로 올랐던 지역에서는 매매 시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에도 증여가 꾸준히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매매가 줄다 보니까 증여가 더 많은 것처럼 착시 효과는 좀 있는 기저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일 뿐이지 원래 예.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도 증여도 많았다. 증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들의 세금을 계속 많이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그 주택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쪽으로의 선택들이 조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얘기인즉슨 양도세 때문에 팔지는 않는 거고 오히려 양도세를 내느니 그냥 증여세 내고 자녀한테 증여하게 남는 거다. 버티면 오르니까 이런 계산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이제 자녀들이 어차피 나중에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자녀들이 무주택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의 그동안의 광역시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지역들에서도 증여가 조금씩은 증가하는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팔지 않고 딸한테 증여를 한 거 자체는 뭐 비난할 소지가 없다라는 논리도 가능합니까? 보통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었으면 뭐 누구나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건데 법적으로는 이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예, 없다라고 법적으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기가 현재 분당에서 20년 동안 살던 집이었는데 부인 명의로 그 잠실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산 거죠.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겁니다. 성공하셨죠. 그랬는데 장관이 내정이 되니까 두 채가 된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 교수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고 뭐 강남에 집이 있다 이런 게 많이 회자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집을 팔고 예. 민정수석도 집을 팔았는데 감히 장관이 두 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기시는 그렇게 거죠? 하는데 그게 더 나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뭐 다주택자를 인정하는 게 더 좋은데 예,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증여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부담부 증여라든가 해서 양도세보다 훨씬 적은 증여세를 내면서 자손들한테 물려주거든요. 그러면 최정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증여세를 이제 제대로 훨씬 더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액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8%가 양도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여세가 이제 많아봐야 한 50% 내외인데 그 이하일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실제 뭐 한 10억짜리 고가 아파트라도 네. 부담부 증여 전세를 한 7, 8억 끼고 있다면 2,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딸과 사위한테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하니까 증여세율이 30%에서 20%로 뚝 떨어지니까 68%의 양도세 내는 것보다는 훨씬 무조건 싸고 증여세가 남는 거네요.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르게 볼 게 가격이 과연 정당한 가격이냐 증여하는 가격이 좀 낮게 시세하고 이제 뭐 공시 가격이 있는데 공시 가격 반영률도 뭐 7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낮게 하겠죠. 좀 낮게 시세보다. 하겠죠. 그래서 한 20, 30% 낮은 게 아니라 이래저래 무조건 남는 장사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 역시도 장관만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많이 해왔던 많이 겁니다. 해왔다. 특히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한 18,000건 있었거든요. 근데 증여가 15,000건이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거는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갑자기 폭증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런 거 잘 몰랐던 사람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또 알아채려는 부작용 없을까요? 김재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뭐 특정 일을 지적하기는 그렇지만은 고위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조금 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정리를 증여 하자면 자체는 범법 아니다, 위법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증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은 내가 딸 집에 월세를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 집에 월세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부모가 딸 집에 월세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 상식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정서상 맞지 않는 일이고요. 근데 참으로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월세가 또 비싸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래도 탈세의 길을 가지 않고 절세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환기에는 증여보다는 단기 차익, 매매를 많이 노렸고요.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팔라고 내놨더라도 살 사람이 없거든요. 첫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세금 증가라든지 대출 규제에 의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절세의 가장 큰 방법이 증여인데 그 증여 중에서도 아마 부담부 증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분도 등기부등본을 하게 해 보면은 그냥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일종의 대출금을 끼고 그렇죠. 그리고 대출 그것을 끼고. 이제는 대출금이 과다 보면은 전세가 들어가는 게 또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예를 들어서 6억인데 그 집에 6억에 전세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아마 이제 잘 이용을 해서 아마 보증금 적게 그다음에 월세를 많이 내는 그런 구조를 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 그래도 왠지 이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좀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김순례 실장님은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김덕래 실장. 김덕래 실장님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이제 국회의원하고 자꾸 헷갈려서 이런 방식이 네.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서 그 집에 내가 월세를 살아서 매달 월세를 자녀한테 월세 명목으로 준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일반적인 겁니까? 장관 후보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그 방식입니까?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건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뭐 새로운 방식을 동원한 게 아니군요.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시각들과 생각들이 이렇게 자꾸 꼼수와 편법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사회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통 내 집을 내가 뭐 일정 주간 자기 자본하고 뭐 대출을 좀 이용해서 한 주택을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부동산을 통해서 그동안 일정 부분의 레버리지를 기대했던 그런 기대 심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점점 이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1세대 주택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면 1가구 1주택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서 예. 교체 수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유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선진국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급격히 이게 발탁이 되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그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뭐 꼭 장관이라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한 채를 갖고 있거나 두 채를 갖고 있거나 세 채를 갖고 있는 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철학이 집이라는 것은 거주의 공간이지 자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이다라고 했던 이 프레임 때문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저는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1주택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60% 정도가 주택을 가질 수 있다라면 40% 정도가 누군가의 집에서 임차를 해야 되는 거고 그중에 한 10% 정도가 나라에서 공공주택이라고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럼 30% 정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어 버리다 보면은 네. 지금과 같이 이제 한 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팔아야 되는데 그 주택을 살 사람도 마땅히 있지 않고 그리고 팔릴 수도 있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같은 문제들은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요? 아주 그냥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 시장의 왜곡을 걱정하고 계시네요. 네,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에 대한 그 근본적인 조금 그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심 교수님, 다주택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다주택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업자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예. 같은 맥락인가요?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하는 건 전체 시장의 한 15% 내외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다주택자들한테 규제를 많이 한다. 그럼 이제 있던 집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새로 상建하는 집 중에 상당 부분을 다주택자가 사서 투자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앞으로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택수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 한 40~50만 채를 짓고 부수고 새로 짓는데 그 주택들이 줄기 시작하고 그럼 임대주택이 줄기 시작하고 그러나 따라서 인구도 줄어든다라는 거 인구가 아니겠어요? 주는 건 한참 나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구수 증가는 인구보다 한 10년 이상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의 논리는 다주택자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옥죄면은 집값은 당장 안정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는
또 폭등의 또 사이클로 또 갈 수밖에 서민들이 없다. 결국은 서민들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해서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이거 김 교수님한테는 저 반론 논 거를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돼. 꼭 그렇게 됩니까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부동의하십니까?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아 공급이 예,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가 주거복지가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네. 주거복지가 최우선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국민 렌트주택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열악하고 미흡합니다. 이런 선진국을 보면은 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3대째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집을 아버지가 살고 그 집을 내가 살고 있는데 저렴한 그런 임대주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아직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못했던 부분을 민간 임대업자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제도권 밖에 일종의 불로소득이었었죠. 세금도 안 내고. 예, 이것을 예. 이제 우리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이런 사람들 제도권 끌어들인 게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해라. 예. 그래서 이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당근도 주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이제는 임대 의무 기간도 늘리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통제하고 그래서 그 혜택이 임차인에게도 가겠다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이 정책이라든지 이 제도는 저는 큰 무리수는 없다고 좋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희 김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주택자들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시키고자 유도했던 그 정책은 성공했습니까? 안착했습니까? 지금 안착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중이다. 신 예. 교수님 평가는요? 저는 이제 원래 당초에 다주택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었는데 예. 그것도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률이 좀 낮았고 예. 그런데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높았죠. 정부가 아하. 다주택자를 이렇게 때려잡을 것이다 하니까 예. 이쪽으로 이제 피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높았지만은 전체 주택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양이 이동했고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이제 거기에 주던 인센티브를 거의 죽여버렸습니다. 네. 줄여버리니까 이제 지금 가입률이 더 떨어지거든요. 메시지가 엇박자가 예, 그러면 있다라는 이제 말씀. 지금 당장 있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가입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다주택자가 누리던 투자 환경보다 나빠졌기 때문에 시장에는 분명히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 물량은 줄어들 게 거의 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망은 좀 그렇게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예, 전망. 김 실장이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신 교수님하고 다르지 않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면서 그 다주택자를 그러니까 사적 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등록 전환을 유도를 했고 그 결과 때문에 작년에 1, 2월 달에 굉장히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들도 기현상들도 나타났고 등록 전환하는 임대주택 등록 비율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게 8월 달에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그것들을 줄이면서 새로 주택을 구입을 해서 다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주택을 시장에 내놔도 다주택을 매입해서 등록 전환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예. 있어서 막아버렸군요, 학계들은 문을. 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은 주택을 팔게 했으면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데는 사서 제도권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좀 연결된 시스템들은 재정비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정부와 다주택자들의 오랜 연역에 걸친 전쟁과 싸움에 대한 이 신경전을 전문가들과 함께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정리 좀 하고 가죠. 계속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찌됐든 다주택자라고 질타받는 것이 꽤 싫으긴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기존의 여러 장관들이 통과된 걸 보면은 뭐 청문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통과는 되지 않겠느냐. 질타는 받을겠지만 불법을 저지른 거는 아니니 그런 논리로. 예. 김 실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지 않을까 아니 뭐 부담 하는데 갖지 마세요. 뭐 저희가 무슨 저는- 정치인들도 아니고.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고 좋은 뭐 현상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 내정자 되신 분들이 되는 것들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렇게 자꾸 현상들이 나오는 근원적인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건 코미디인데 이 코미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이 기본적인 시장 질서가 구조가, 지금 예. 잘못돼 있다. 다주택자가 왜 범죄자냐?
그러니까 마치 집 두 채 갖고 있으면 장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저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러는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때 신규 분양 시장에 있으면 네. 내가 교체 수요를 하기 위해서 분양권 받아왔던 거고 그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분양권을 이제 1주택으로 인정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이건 비단 지금 내정 후보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그렇군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예. 이렇게 과하지 않고 이게 뭐 특별히 어떤 의도된 뭐 투기를 위한 이런 것들의 의도가 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진위는 좀 더 파악을 예, 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징벌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가 좀 보여집니다.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든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장관 낙마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 그렇게. 뭐 굉장히들 호의적으로 봐주시네. 그런데 김 교수님 만약에 김 교수님이 저 대상자시고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잠실집 같은 경우에 집값이 5억 5천 정도였는데 네. 전세 가격이 5억 3천이었으니까 네. 2천 몇백만 원 가지고 그 집을 사셔서 이른바 갭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시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세는 한 12억 13억 한대니 네. 시세 차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 단돈 2천만 원 투자해서 몇 억의 수익을 올리셨으니까 성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그럼 방어가 될까요? 그 질문에? 그게 이제 투기로 보느냐, 정당한 적정한 투자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정부는 그걸 투기로 규정했잖아요. 그런 갭 투자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투기와 투자라는 방법이 뭐냐면은 방금 그렇게처럼 집을 소유했을 때 그분이 단기 차익을 노렸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단기간에 팔았을 때는 투기로 간주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투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장기와 단기의 기준은 뭘까요? 몇 년이면 장기고 몇 년이면 단기일까요? 보통 뭐 2년 이내면은 단기고 예. 2년 이상이면은 뭐 중장기로 보거든요. 뭐 법적인 건 아니지만 법적인 대충 건 시장에서 아니지만. 개념이 그렇단 네, 말씀이신 개념이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그분이 청문회에서 맡길까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요. 그분이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장 그 핫 이슈가 되는 지역입니다. 잠실, 예. 분당, 세종. 세종. 떠오르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세종은 이제 아직 그 주택으로 되진 않았지만 목포 같은 데다 집을 사셨으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또 목포다 예. 집을 샀으면 이번에 같이 또 모 의원 때문에 또 언론에 블레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는 하네요. 예, 그래서 예. 이분이 지금 보면은 그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예,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게 현 정부의 그 캐치플레이하고 맞지 않는 그런 도덕성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 증여의 방법도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상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방법의 문제인데요. 다른 집에 월세를 살았더라면은 뭐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네, 네. 딸 집에 다시 사는 게 아마 그 방법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저는 도덕성의 예. 문제로서 계속 이슈거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이게 전례가 되면은 또 다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러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필 교수님이 인사권자시면 낭만해. 예, 김재필 교수님이 영 그런 그 꼼수 이런 수법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그건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시 좀 언론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공시 가격 인상은 이 정부 내에서 계속 지속적인 정책 기조로 유지가 될까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계속 오르게 될까요? 라는 사전 질문이 제가 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심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정책은 기조를 유지하겠지만은 네. 그러면 거시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시경제가 이제 앞으로 1, 2년 내에 급변하게 되거나 정체가 지속이 좀 심하다. 그럼 이런 정책들이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다른 쪽에는 뭐 수십조 원을 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 또 예. 추경까지 편성하는데 여기를 계속 더 죽인다는 거는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못습니다. 거시경제가 나빠지고 집값이 하락이 되고 서울도 떨어지게 되면 공시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고 예. 거시경제 운용에서는 보통 부동산도 올리고 이렇게 올려서 거시경제를 플러스로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계속 죽이면서 이쪽에 수십조 원을 넣고 이렇게 해서 거시경제가 제대로 가겠느냐. 그걸 하나는 걱정하신다. 마이너스 정책, 하나는 예, 플러스 정책. 예.
결국 이제 지금 뭐 장기적 성장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또 줄이지 않겠느냐 예.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칙적인 문제에서 지금 이제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핀셋 규제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핀셋 규제라는 건 뭔가 하면 고가 주택에 대해서 더 비싸게 세금을 먹이는 걸 정부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유세나 종부세도 보면 누린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부가 아니고 입법부에서 국민의 합의를 모아서 결정하는 건데 행정부가 얼마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자의적으로 매겼고 또 얼마 이하의 주택에서는 작게 해서 세금을 적게 매기고 이런 권한을 행정부한테 준 적이 있느냐. 자, 이게 관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여당이 많이 사는 동네, 야당이 많은 사는 동네 따로 세금을 매길 가능성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진국들은 수백 년 동안 만들어낸 게 예, 예. 행정부의 그런 횡포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법으로 정하자. 대표기관이 만든 법에 따라 정하자는 건데 그런 원칙을 편법으로 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운동이 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는 조세 형평이라고 핀셋 증세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과연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거냐 요거를 한번 좀 따져보자라는 교수님으로서의 말씀. 그 지적 잘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김덕래 실장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시지가 인상 이 추세 네. 기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부는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해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근본 원칙이 네. 현실화율이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작년에 올해 이어서 좀 많이 증가된 폭이 있어서 그 증가의 폭은 조금 앞으로는 둔화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가면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 세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는 이런 부담들이 있는데 이걸 조세 부담률이라고 했을 때 조세 부담률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세제에 있어서 보유세를 굉장히 많이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항상 늘 나오는 거래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완화해서 전체적인 가구의 조세 부담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쪽으로 좀 정책 전환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무한정 이런 기조로 계속 세금을 올리는 기조를 유지하는 건 위험하다. 네, 이런 의견을 그렇다라고 갖고 계시네요. 합니다. 네. 하긴 세금 계속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냐라는 걱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최초의 우리나라의 이 공시지가에 만들어진 취지가 네. 시세의 80%까지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었거든요. 현재가 68.1%니까 80%까지는 오를 거로 보시는군요. 그래서 제도 자체가 만들었던 제도가 80%까지 올리겠다는 게 이게 제도였었습니다. 예. 취지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더 이것은 저는 현실화율이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 거래 완화를 튀기 위해서 세금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거래세 있습니다. 완화는 반대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 그 선진국형 그 조세 제도가 보유세는 높이고 네. 거래세는 완화시키겠다는 게 이게 선진국의 조세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주택자들에게 두 가지 세금이 다 높게 지금 책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것을 완화시키거나 정책을 조율을 한다면은 또 다음 또 세대들에게는 야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내공통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네. 가지고 있으면 다시 세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그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아마 연착륙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그 거시 경제가 굉장히 침체기 있고 어두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저는 그 정책 위반자의 입장이라면은 하지 않고 이대로 연착륙 단계로 가는 것이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의 계층에서는 고통도 따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유세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데는 세 분의 의견은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 중장기적으로도 올라간다는 의견 약간 다릅니다. 부동산 보유세 올라간다 쪽에는 공통점이 있다 치고 그렇다면 거래세는 낮춰줘야지 시장이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은 이게 1시간 넘는 토론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은 지금 제가 끝나질 못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지점에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시간 좀 해서
보유세가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 아래, 공시지가는 올라간다는 전제 아래 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 한번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잘 좀 또 부탁드리도록 하죠. 오늘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들으셨습니다. 심교원 교수님, 김덕래 실장님, 김재필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따라잡기 오늘도 또 좀 민망한 얘기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6년 전 건설업자한테 별장에서 성접대 의혹을 받았다는 그 떠들썩한 사건,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오늘 또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내용 먼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오늘 오후 3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조사단은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진술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단의 활동 종료가 이달 말로 임박한 것도 소환 통보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거는 그 후에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아직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출석과 별개로 조사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요청할 방침입니다. 과거 검경 수사의 부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람들이 적지 않고 군장성들의 별장 접대 의혹 등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조사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입니다. 조사팀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마침 잘 나오셨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예. 박근혜 정부 때 일학 차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참 스타가 됐다가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셨는데 예. 6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 초반의 그렇죠. 얘기죠. 그때 차관으로 그 지명이 됐었는데 그 6일 만에 사퇴를 했죠. 근데 예, 사퇴 참 이유도 본인은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예, 예. 동영상 때문에 그랬죠. 그게 예.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예. 윤모 씨라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 아니 뭐 내용은 다 이제 뭐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뭐 대충 뭐 성접대 받았다고 그때 했는데 증거 없다고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언론에서 성접대 의혹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피해 여성이 있어요. 성폭력 당했다는 주장이죠. 예, 그거는 성폭력을 당했다는 건데 그거는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로 처리가 최종 됐어요. 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성접대 의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지금 뭐 그거는 그것도 지금 좀 의문이에요. 자, 좋아요.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그냥 기초적인 법률적인 네.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시니까. 성접대가 됐든 성폭력이 됐든 6년 전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공소시효는 살아있나요? 제가 이제 그걸 좀 조사하면 이게 불거진 거, 동영상이 불거진 건 2013년 3월이에요. 예. 그리고 최종 1차 수사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낸 게 2013년 11월인데 예, 바로 문제 그해. 예. 그거는 수사가 됐을 때 문제가 대두돼서 수사가 됐을 때고 그럼 이 동영상은 언제 촬영이 된 거냐? 그 동영상 안에 벌어진 일은 언제 거냐? 네, 사건은 언제 벌어졌느냐? 예, 그 2017년에 고소한 그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은 네. 2006년 7월부터 2008월 2월경까지 자기가 윤모 그 건설업자하고 얽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상 안의 사건들은 그 2006년 7월에서 2008년 2월쯤에 벌어진 일로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죠. 19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게 성접대라면 네. 성폭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뇌물이 되거든요. 그것도 수뢰. 뇌물. 근데 수뢰가 그 액수를 지금 정하기가 이 성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의
그 뭐 성접대나 그거를 액수로 성접대라는 저 죄목은 없으니까 뇌물로 간다 이거죠. 예. 그럼 뇌물이면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요? 10년 그렇게 지났는데? 되면은 그게 액수가 그걸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만일 그걸 그냥 그때 있었던 뭐 숙박비라든가 네. 뭐 음식값으로 하면은 특가법으로 안 가고 일반 형법으로 간다고 하면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고 봐야 되고요. 됐다고 봐야 되고. 예. 그러면 성폭력이면요? 근데 성폭력으로 봤을 때도 2017년 11월에 이제 그러니까 2차 수사까지도 무혐의가 났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항고도 하고 뭐 아마 재정 신청까지 하면서 그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이 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처분을 다시 결정을 번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시 수사를 해서 하기는 불가능하다.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두 번 수사를 하고 한두 번 거치니라 정권도 다 바뀌고 그랬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민가병 경찰청장이 어제 국회 나와서 예. 동영상을 봤더니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수사할 거 말고 할 것도 없이 육안으로도 이거 김학이네라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했다. 예. 그래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그거를 깔아 뭉개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성폭이었어요. 김학의 네. 그 전 차관에 대한 혐의는 성폭력 위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가 났냐? 그 이유만 가지고 네. 당시 그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는 뭐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이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뭐 특정되지 않았고 뭐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뭐 이런 그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연치 않았잖아요. 예, 중요한 그러니까 거는 동일인 식별만 가지고 무혐의가 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도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었다는 사실을 식별은 했는데 네. 이것이 범죄냐 아니냐를 고민을 하다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논리 구조는. 그렇죠. 불기소 결정 이유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재조사위원회가 이걸 다시 끄집어서 쫙 이거 봤더니 당시 검찰의 그 판단은 좀 이상한데? 석연치 않는데 네. 이렇게까지 된 거죠. 예,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을 그러면 그 성폭법 위반으로 처벌할 네.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만약 재정 신청까지 해가지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라고 하면은 소송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지금 그러면 그 석연치 않은 결정이 왜 나왔느냐? 네. 거기서 뭐 당시 수사 라인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부터 해서의 고위층에서의 국민들은 기호가 지금, 있었느냐? 예, 국민들은 지금 그 당시 검찰이 왜 그런 석연치 않은 결론을 내렸느냐를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권력층의 비호가 있었느냐? 그게 본질이네. 예. 그러면은 본질이네. 이걸로는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혐의가 나와서 예. 이 진상조사단에서 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새로운 사안이 되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문상으로 김학의 전 차관 추천이 최순실 라인이었다라는 소문이 한때 나돌기는 했었어요. 확인은 안 됐었죠. 예, 뭐 정광천 그분이 뭐 그런 얘기도 예. 했지만 최순실 씨가 그 구치소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전혀 사람이다.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도 다 그냥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점에서 이제 시청자들의 또 궁금증. 야, 요즘 시청자들이요. 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날카롭고 이게 분석적이냐면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승리와 정준영 사건은 예. 본질적으로 예. 봐라, 경찰이 저렇게 부패를 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말이 되느냐. 예. 경찰은 그럴 능력과 자질이 안 돼 있다. 썩었다. 예. 이게 본질이고 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경찰이 검찰을 향해서 우리는 증거를 다 냈는데 예. 검찰이 동영상 다 받아쥐고도 이렇게 석연치 않은 결론을 내린 거 보면 예.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예. 이 두 논리가 충돌하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거 두 개 보면 묘한데 검찰은 경찰이 못 믿겠다 그러고 경찰은 검찰을 못 믿겠다 그러네. 두 사건이 묘하게 충돌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 사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예, 구체적으로. 하나는 지금 정준영 승리 사건이 예. 있고 이쪽에는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게 그러니까 경찰을 이래 그
믿을 수 없는 그 사례를 보면은 아직은 경찰한테 독립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줄 때가 아니다. 이 검찰이 논리가 더 맥히죠. 엘리트인 것 같다. 그런 거고 검찰의 행태를 보면 저러니까 고위공직자. 검찰의 수뇌부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인터넷상 표현을 봤더니 경찰이 잡범이면 검찰은 거악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여기서, 논리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의 원주 별장 얘기 그 사건이 고선에서 끝난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뒤에 권력이 있었는지 정치 권력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정치 권력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 선거제 패스트트랙하면서 나오는 얘기죠. 공수처 검경 수사권 기본 전제는 독립성과 정치권으로부터의 그 중립성이 보장이 안 되면 이러면은 그 지금과 같은 사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옥상옥이 된다.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또 합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국민들이 막연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이 싸움의 본질이 과연 연예인 내 일탈과 김학이라는 6년적 사건의 그 일탈한 고위 공직자가 본질이 아니고 검경이 양측의 약점을 지금 들춰내서 사건 대 사건으로 충돌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합리적 의심이 터무니없는 거는 아닌가 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만약 그 승리 사건, 정준영 사건이 터진 데서 뒤늦게 경찰에서 터뜨렸다 그러면은 그런 갈등설이 그 납득이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얘기는 2017 다시 재조사 얘기가 나온 거는 2017년에 이제 그 정권 바뀌고 뭐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과거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그 사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검경 갈등에서 불거진 두 사건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버닝썬, 승리, 정준영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은 경찰한테는 치명적으로 지금 약점으로 가고 있죠. 검찰이 말단부터 지금 상식예까지 나오니까요. 경찰총장님까지 걸려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전전긍긍하는 건 맞는 거고 반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수년에 걸쳐서 계속 검찰이 이상하네 이런 약점으로 되는 건 맞죠. 그것도 수뇌부 쪽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검찰도 밑에 평검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수뇌부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야, 이거 어떻게 갈까요? 이거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양쪽이 별개의 문제로 그냥 차분하게 갈까요? 근데 이런 사안이 그 전에도 좀 계속 좀 충돌이 있었죠. 그 검찰하고 경찰의 이제 신경전 같은 거는. 근데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은 저는 뭔가 새로운 사안이 나올 수는 있겠다. 이 조사. 그러니까 그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뭐 문제이긴 하지만 아마 결과를 발표할 때는 검찰의 이런 그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뭐 수사하라고 넘길 그 정도의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까. 직권 남용 내지는 직무유기에 대해서. 자, 어찌됐든 승리와 정준영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지금 조사받고 있고 나와서 처벌받겠다는 거고 김학의 전 차관은 지금 출석했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오후 3시, 오늘 오후 하겠대요? 3시에 이제 그 출석하라는 건데 이거는 무슨 구인장을 낼 수 있고 이런 곳이 아니고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출석 안 할 걸로 안 할 거로 됩니다. 보시는군요, 이 변호사님은. 아니면 뭐 이분이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2017년에 아마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는 개업하기 위해서 지방 변호사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하잖아요. 근데 서울 변호사에서 거부를 당했는데 대한변협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형식 논리적인 얘기죠. 그 무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등록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변호사로 그 개업이 됐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 영상만 봐서는 참 뭐 그게 정말 범죄 행위가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온전히 사생활이라 그러면은 뭐 법적으로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좀 그 변호사로 그때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나 뭐 이런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업의 특성상 제가 원튼 원치 않든 그 동영상을 본 입장에서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요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설명이 100%안 되기는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만 나오면 경찰의 수뇌부와 검찰 수뇌부의 치부가 걸린 사건이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에 딱 맞게 터지는지 요 묘한 요 반복되는 역사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한번 지켜보죠. 뭐 어떻게 될지. 예, 근데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이 봤을 때는 뭐가 됐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화가 나는 건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아유, 이 변호사님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 힘없고 백없지만 그냥 경찰서 앞에만 가도 가슴이 덜컹하는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꼴 보면 정말 싫어요. 그렇죠. 예. 자기들끼리는 다 뭐 봐주고 안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들한테만 엄격하게 그냥 법 지키라고 하고 그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장관, 차관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출신지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지역 연고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호남 출신이 없더군요. 예, 그게 이제 고등학교 출신 고교만 얘기를 하고 출생지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표를 그래서 만들어 오셨군요. 예, 그리고 보면은 지금 뭐 진영 장관이 호남 출신인 거는 뭐 이전에 많이 밝혀졌죠. 다 알고 있는 했지만, 얘기인데 서울 출신으로 분류가 됐더군요. 이유는 출신 고등학교가 서울 경기고 출신이라 서울 출신이다. 예, 그러면 조동호 후보자는 또 서울 배문고 출신. 그럼 또 서울이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북 쪽이고요. 예. 뭐 이렇게 지금 보면 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다 우리가 영호남으로 나누죠 보통 아니면 TK, PK 이렇게 나누면 그런 지역 분들인데 다 서울로 분류가 된 거죠. 박영선 의원은 우리하고도 사석에서 나는 PK 출신이다, PK 출신이다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수도여고를 나왔으니까 서울 출신으로 분류가 돼 있더군요. 예, 그러니까 좀 착시 효과를 준 거죠 그런 게. 근데 청와대 논리는 뭡니까? 왜 출신지가 아닌 고등학교 별로 출신지를 분류하겠다라고 하는 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논거는 지금 뭐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은 제가 알기로는 다만 그 행안부 김부겸 장관이 어제 행안위 국회 이제 전체회의에서 나와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좀 치졸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예, 그런 얘기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확실히 김부겸 장관은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 거죠. 그죠? 그분이.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저거 청와대 입장에서 청와대 생각하면 못하는 말이거든요. 감히 청와대한테 장관이 치졸하다 그럴. 예,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좀 그럴 만한 게 7개 부처의 개각이 났었는데 거기에 4개 부처가 출신지로만 하면은 호남 인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진영. 지금 다른 분들 보면은 진영 의원을 해서 뭐 국토부 장관도 호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지역 편중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행안부, 과기부, 해양부, 중소기업부 전부 다 저기예요. 전북, 부산에서 호남이 4명이에요, 4명. 그런데 문체부 그러네요. 문체부까지 하면 강원은 김현철 후보자 1명이고. 그리고 지금 최종호 그 내정자의 경우에는 경북 금호공고를 나왔으니까 영남 인사인가? 근데 또 아니 전북 출신으로 나왔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국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장관이 어디 출신인지 하는 게 고등학교 출신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태어난 곳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근데 이렇게 태어나서 저는 주로 자란 곳이 어디냐. 그 사람이 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딴 데를 갔을 때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6개월 태어난 거기 사람이라고. 그래 따지면 아예 그냥 대학 출신별로 해버리죠. 근데 고향에 대해서는 좀 뭔가 출생지라는 게 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 근데 이 지역이라는 게 이제 아직 그 지역 감정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은 아직도 지역 감정이 남아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이거를 탕평을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고등학교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은 이거 정권 바뀌어도 유지될까요? 인사 기준에? 근데 저는 저걸 좀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오히려? 왜냐하면 이 자란 곳이 기준이 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뭐 학교만 거기서 뭐 고등학교만 거기서 다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면은 또
좀 뭔가 아닌 것도 같고 저는 판단이 네, 안 네. 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한번 구해보죠. 이건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예. 재밌습니다. 어찌됐든.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복귀를 해보니까 장관 차관을 바꿨던 개각 때마다 이상한 현상이 기억이 납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청와대는 참신한 인물 골랐다는데 언론은 잘 모르니까 그쪽 분야에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첩 인사, 네 사람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 개각 명단을 보면서 비슷한 느낌이 반복이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온갖 비속어 섞인 SNS 막말, 문재인 대통령도 비껴가질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대북 제재 완화 우선 만능주의자. 미국은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런 인물을 통일부 장관 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 이상하게 볼 게 뻔합니다. 아차 하면서 서둘러 페이스북 계정 닫은 건 비겁하고 궁색합니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이라 규정했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3주택자. 급하게 한다고 한 증여 옹색하다 못해 안쓰럽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내 사람만 쓸 거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믿을 사람이 없다. 저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DJ 정권 때가 생각이 납니다. 총리는 정적이었던 JP, 비서실장은 50 인사였던 김중건. 거창하게 탕평 운운하지 않더라도 내 사람만으로 과연 국정 운영이 될 건지 정권의 부침을 지켜본 입장에선 조마조마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